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한국 웃음 문화의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발표 또는 내일 들을 발표는 화면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 발표는 화면에 그림 볼 게 없어요. 제 얼굴이 비치더라도 볼 게 못 됩니다. 여기 배부한 글을 읽고 다 읽지 못하니까 눈으로는 더만 읽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림은 많이 볼수록 좋지만은 생각은 깊이 할수록 좋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해하는 논리적 타당성과 이론 구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옛날에 수학 공부를 할 때 수학 문제를 풀던 것 같은 사고를 가져야 충분히 따라가고 여러분의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웃는 동물이라 그랬습니다. 웃는 게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또한 웃음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웃음의 논의가 있었어도 아직도 새로운 개발이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웃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웃음이란 무엇이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웃는 웃음과 한국인의 웃음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데 필요한 서론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웃음의 세 측면이라는 것 같고 미적 범주에서 본 웃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서론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서론이 있어야 타당성 있는 이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웃음의 세 측면에서는 웃음의 생리, 심리, 문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웃음은 우선 생리적 현상이죠. 그리고 심리적 현상이고 문화적 현상입니다. 생리적 현상의 웃음은 어떤 나라 누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인 현상으로서의 웃음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거의 비등하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웃음은 차이점이 더 두려집니다. 한국인이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웃음을 어떻게 웃어봤고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것이 관심사입니다.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웃음을 웃음 문화라고 한다 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미적 범주에서 본 웃음은 우리는 미학에서 전통적으로 미적 범주라는 걸 말했는데 그것은 숭고, 비장, 우화, 골개라고 구별됐고 거기 막대를 그려서 넷을 배치했습니다. 위에 있는 두 가지 숭고와 비장은 있어야 할 것을 존중하고 밑에 있는 우화와 골개는 있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숭고에서의 있어야 할 것과 우화에서의 있는 것은 서로 다르지만은 그렇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있어야 하는 것에다 갖다 보태면 숭고가 되고 있어야 할 것을 있는 것에다 갖다 보태면 우화가 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한 것을 저는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럼 비장과 골개는 어떠냐?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충돌하는 겁니다.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야 할 것을 긍정하면 비장이 되고 있어야 할 것을 깨고 있는 것을 드러내면 그것은 골개가 된다. 이 가운데 골개가 바로 웃음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미적 범주에서는 골개라고 말하는 웃음은 숭고나 우화나 비장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고찰을 해야 체계적으로 시음화된 고찰을 할 수 있어요. 비장의 골개적 웃음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미적 범주를 즐겨 선택하고 여기에 많은 의미와 다양한 표현을 가져온 것이 한국 문화의 특징이다. 한국 웃음 문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론에 대한 이해가 되면 웃음이 무엇이냐는 일반론과 인류 공통의 웃음이라고 하는 현상을 근거로 해서 한국인의 웃음, 한국 웃음 문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혼란을 일으키면 그 뒤로 가지 못해요. 1학년 산수를 공부하지 않는데 고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의 웃음이라는 것은 종교에 나타나는 웃음을 말합니다. 종교란 무엇이겠습니까?
저 높은 것을 향해서 이상을 추구하고 실현하려는 것이죠. 미적 범주를 들으면 숭고한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종교다. 그렇습니다. 그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다. 그런 종교 가운데는 어떤 것은 숭고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해서 비장을 추구하게 돼요. 가령 기독교에서 신의 아들인 예수가 못 박혀 죽은 것은 참으로 비장합니다. 그 비장을 통해서 신앙을 주고 깨우침을 주려고 해요. 그와는 매우 다르게 불교는 일반적으로 우아나 골계 쪽의 의미를 상당히 두면서 숭고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교 현상을 이야기할 때 종교를 처음 창설한 교조의 종교와 그 뒤에 교조의 깨달음을 이어받고 몸소 신앙을 하고 사람들을 이끈 성자의 신앙을 구별했습니다. 교조의 신앙은 한 번 굳어지면 그 우화가 격렬화돼서 딱딱해져요. 그래서 그걸 풀어내는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고승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딱딱함을 깨고 그런 영원한 것을 향해서 하는 추구한 것을 좀 더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 옵니다. 그 방법을 불교에서는 웃음, 골결을 많이 사용한 것이 다른 종교와 조금 구별되는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불교는 골계 웃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른 나라 불교보다 훨씬 더합니다. 이러한 내력을 우리는 삼국유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저 의상, 지금 양양 낙상사, 관음보살이 나타났다고 해서 의상과 원효가 만나러 본 가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의상이 만난 관음보살은 저 해변 아득한 곳에 모습을 나타내서 의상이 오직 우르르기만 했어요. 근데 원효가 만난 보살은 별을 베고 있는 여인이고 계짐을 빨고 있는 여인이야. 계짐이라는 것은 우리 월경대라는 우리 제례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원효는 만나서 희은,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았어요. 이건 뭐냐? 보살이라고 상징되는 그 깨달음은 멀리 아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속에서 그런 파격 속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또 원효는 경전을 풀이하다가 막히면은 저 오사에 있는 해공이라는 스님을 찾아가서 물었다고 해요. 해공은 어떻게 가르침을 했느냐? 해공은 원효를 만나서 오직 헛소리만 했을 뿐입니다. 둘은 고기를 잡아먹고 똥을 누고 저게 네 똥이고 어떻다 이따위 소리만 했다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깨달음이냐? 원효가 경전의 문구에 매달려서 진정한 의미를 모를 때 그런 머리를 일침을 주어서 골통을 깨서 진정한 깨달음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해공이 줄 수 있는 이런 말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삼국유사 한 대목 진신공양이라는 부분 망덕사란절을 창건해서 당나라가 위기에 흔들리는 것을 안정되도록 기원하는 때 국왕이 몸소 여러 승려들을 밥을 먹이는데 어떤 남루한 차림의 승려가 와서 추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승려가 석가모니의 진신이었다. 석가모니라는 그런 남루한 차림을 한 승려의 모습을 나타내서 국왕에게 큰 깨우침을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서 음미해야 될 것을 대강 거칠게 이야기하니까 제 이야기는 그냥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고 여러분이 원문을 알고 또 최소한 여기 쓴 글이라도 잘 읽고 따라가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런 그 국왕이라든가 당나라를 위해서 기원한다든가 그런 처지와 신문을 나눈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깨달음과는 반대가 되느냐를 깨우쳐준 이야기입니다. 재밌게도 이런 스님은 이러한 얘기가 경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사례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 사례는
이러니 상무유사에 기록한 것보다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런 이야기가 한국 특유의 불교설화라는 것을 이련의 비교 고찰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그 마무리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깨달음의 웃음은 어느 종교에도 있을 수 있고 불교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중요시했는데 한국에서는 진리를 추구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한국 불교의 특징이고 한국 문화의 기본 양상입니다. 승려들의 사상에 민중식이 보태져 마련된 이런 전승은 일련이 상무유사를 적을 때 적극적으로 수행했고 또 상무유사와는 별도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승속의 합작이 관념을 파괴해서 웃음을 통해서 진실을 깨닫게 하는 전통이 면면하게 이어졌고 그 중간 거점이 상공유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하에 우리는 조형물의 웃음이라든가 공연물의 웃음과 이야기의 웃음을 다 살필 것인데 지금까지 말한 깨달음의 웃음이 기본 전제가 돼서 이하의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종교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부정합니다. 이런 그 불교 설화에 구현되어 있는 한국 문화의 어떤 저층, 민중의식이 불교 설화에 통해서 선명하게 구현됐을 뿐 아니라 다른 문화 형태를 통해서도 또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화됐다. 이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조형물의 웃음은 이 모임이 주관하고 있는 미술에 관한 이야기고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소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논지 전개를 필요하고 또 우리 한국 미술사를 보는데도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미술의 특징의 하나는 웃음을 자아내는 데 있습니다. 무슨 숭고한 거, 우아한 것도 있지만은 웃음을 자아내는 미술품이 한국 미술문화의 한 특징이다.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예로 우리는 신라의 토우에서도 찾을 수 있고, 신라 천년의 웃음이라고 사방에 붙여놓은 그 기와막스에 새겨진 웃음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상을 보면은 고구려의 금동 삼존불, 백제거신 서산 마의 삼존불, 그리고 바로 경주 박물관에 있는 미륵 삼존불, 이것들이 모두 천진스럽고 한 소박한 웃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륵 삼존불은 제가 오늘 기차에 내리자마자 국립박물관에 가서 다시 보고 또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평소에 이게 상공유사에서 나오는 사마령 미륵 삼존불이라고 늘 굳게 믿고 있었는데 거기 설명을 보니까 그렇다는 설이 있다 하는 정도로 후퇴했어요. 그 상공유사의 사마령 미륵 삼존불의 기사와 이 실물을 연결시키면 더 좋은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논지를 전개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민을 넘어서려 하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중생을 생각하는 미묘한 표정. 이거는 그 밑에 미륵 반가사유상에서 설명입니다. 어쨌든 거기 설명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이걸 간추려서 이야기하니까 제 이야기는 좀 더듬거리고 너무 거칠게 나옵니다. 글은 좀 더 면밀하게 썼으니까 이 자리에서 다 읽지 못하도 글을 읽고 제 거친 이야기를 잘 순화시키고 그렇게 다듬어 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불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분에 넘치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불교 국가마다 불상이 있습니다만은 타이를 비롯한 남방 불상은 위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아주 몸을 꼿꼿하게 표정을 아주 이렇게 근엄하게 좀 심하게 하면 표독스러울 정도의 표정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중국의 불상은 크고 우람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나다 하는 감탄이 나오게 하는 게 보통입니다. 한국에는 그런 불상은 없습니다. 일본의 불상은 어떠냐? 그 옷주름을
아주 정교하게 생긴 목불을 만든 솜씨가 그 기술이 우리로 하여금 감탄하게 합니다. 한국의 목사는 불상은 매우 거칠고 엉성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게 아주 치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전체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그런 가운데 웃음을 머금은 얼굴이 돋보입니다. 국립박물관에 그 뜰에 있는 몇 개의 그 불상도 제가 오늘 유심히 살펴봤는데 역시 다 웃음을 머금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아까 그런 그 웃음의 종교가 시각적화해서 나타난 것이고 한국 웃음 문화의 특징을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화르라든가 장승이라든가 이것이 웃음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다음 민화가 언급됐습니다. 민화란 이름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저는 민요도 고칠 필요가 없는데 민화를 왜 고치느냐. 민을 낮추어 보는 사고방식이 있어서 민화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고치자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은 민을 낮추어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민을 지나치게 숭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화라고 하는 것은 민요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매우 훌륭한 예술이라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화에는 길상화가 많다 이건 말이 돼도 민화를 온통 길상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름을 고칠 필요가 아니고 매우 잘 지은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요를 이름을 고치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민화가 어떤 것이냐 거기 전한대로 문장력을 발휘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화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낭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다른 문자를 쓰면 공자 앞에 문자 쓰기가 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갑니다. 그러나 민화를 한국 웃음 문화의 전통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다가 실제와는 다르게 보이지 않은 것까지 보태고 마구 일그러뜨리고 얼뚱해다 가져다 붙여 어린애 장난 같은 데 그립게 입었고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화와 함께 풍속화에 나타난 웃음을 이야기했고 신윤모의 풍속화에서 남녀관계를 다룬 것이라며 묘한 장면을 감칠맛 있게 잡아 미소 짓게 하는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제 문장력이 실물을 따라가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 여기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더 좋은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미술문화의 특징을, 조형물의 특징을 웃음 문화와 연결시키는 논의가 이미 많이 있었겠지만은 좀 더 깊이 진행되길 바라고 또 다른 웃음 문화 양상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되리라 생각합니다. 공연물의 웃음은 주로 연극, 탈춤을 두고 합니다. 연극은 어떤 원리에서 진행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카타르시스의 이론이 세계 널리 퍼져서 카타르시스에 맞는 것은 훌륭한 연극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조금 격이 낮은 연극이라고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는 연극의 본질을 비장이라는 데 두는 거고 비극이 제일 값진 연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한 것은 인도의 라사 연극이라는 겁니다. 라사는 그 아름다운 미감이라는 뜻이고 어떤 조화 있는 미식을 말합니다. 라사는 우아와 숭고를 함께 아우르고 있고 그래서 숭고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탈춤의 기본 원리는 신명풀인데 신명풀에는 웃음의 연극이고 이것은 카타르시스의 비장과도 다르고 라사의 우아는 다르다고 하는 이론을 저는 책을 한 권 써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연극의 기본적 차이는 카타르시스의 비장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저쪽에 있는 신에 따르지 못하고 신이 주어지는 가혹한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고 라사는 저 밖에 있는 신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그래서 밖의 신과 마음속의 신이 일치함으로
모든 고난을 넘어서 우리는 행복한 결말에 이를 수 있다. 카타르시스는 갈등의 연극이라면 라자는 조화의 연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명풀이의 기본 원리는 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풀어내는 것이고, 갈등과 조화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싸움이 화해고 화해의 싸움이다 하고 하는 것이 카타르시스 원리고 우리 이 탈춤의 원리다 하는 이야기를 다른 데서 장황하게 전개한 것을 간단히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신명풀이라는 개념입니다. 신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가 밖으로 드러나서 활력화되고, 이 기가 드러나는 신명풀이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과 더불어서 싸움이 화해고 화해인 싸움의 과정에서 전개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술 창작에 열리고 인간관계에 열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며, 또는 생산의 원리고 역사 발전의 원리다. 여기까지 말할 수 있는 게 신명풀이 원리다고 하는 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빨리 이야기하느냐? 자세히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을 간추려 이야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질의 토론 시간을 더 많이 가져서 형식적인 질의 토론, 나는 이게 알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도 싸움이 화해고 화해고 싸움이고, 그런 토론을 전개하기를 희망해서 제 이야기는 대강대강 넘어갑니다. 깨달아서 알 사람은 한두 마디만 해도 알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이해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보낸 시간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의 웃음으로 갑니다. 이야기라는 것을 전문적 용어로 설화를 하는데,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민요라는 용어와 함께 민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민담이 민이 들어가 있어서 안 좋으니까 이름을 고치자 하는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화, 민요, 민담은 민자 돌리면 삼형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혼자 길상화로 바뀌었으면 다른 두 형제는 어떻게 돼요? 민담에는 소화라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웃기는 이야기. 신화전설에는 소화가 없어요. 민담은 소화가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소화가 있고 소화가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화는 어떤 특징이냐 하면, 상층 지식인들이, 아주 상층 지식인들이, 그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거정은 조선 전기에 최고의 지식이므로 국가의 편찬 사업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동궁통감이라는 표준되는 역사를 짓고 동문선이라는 한문학 작품의 전집을 했던 당대 최고의 시인이, 지식인이 태평환화 골개전이라고 하는 소화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긴장과 이완, 긴장하는 것과 이완하는 것이 사람의 삶에는 다 필요하다. 그 속에 민간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많이 수록했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봐요. 어떤 대장이 천하의 용맹을 떨치는데 오직 자기 아내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내가 거느리는 수많은 군사 중에서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 그 사람을 찾아내서 큰 상을 주겠다 하고 부하를 다 집합시켜서 깃발을 2개 세우고, 아내를 무서워하는 사람 이쪽에 서고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 이쪽에 서라 그랬더니, 다 아내를 무서워한 데는 섰는데 딱 한 사람만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은 데 섰어요. 그래서 감격을 해서 손을 잡고, 너는 어찌 감히 여기 설 생각을 했느냐 하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 집에서 나갈 때 우리 아내가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지 마라. 사람 많은 데를 가면 복장 여색 이야기나 하고, 그래서 아내가 시킨 대로 사람 많이 간 줄 알고 여기 섰다. 이게 조선 초기에 성종 때 최고의 신분이고 최고의 지식인 서거정이 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편은
하늘이고 부인은 땅이라 해서 완전 남존 여비 사회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이렇게 fak적으로 뒤집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거정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도 골계전이라는 이름의 그런 우스운 이야기를 책으로 많이 냈어요. 그 가운데 강희명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담한 문인이고 한 사람이 존담회의, 좋은 사람이 이 얘기를 재밌게 하니까 이 턱이 빠질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 우스워서 턱이 빠질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 하는 책이 촌담회의인데, 촌담회의에서 하나 딱 옮겨놨는데 요새 이런 이야기를 잘못하면 성희롱에 걸려서 낭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 아무 해도 성희롱에 안 걸렸는데, 하기야 책으로만 썼고 물론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읽지 않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 그 대목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 골계전은 그런 웃음 문화, 그런 모든 권위와 관념을 파괴하는 그런 웃음 문화가 최상층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최상층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으로 갑니다. 박지원이라는 것은 웃음을 다양하게 형상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풍자하고 거기에 정말 큰 의미를 부여해서 대단한 작가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연암이 박지원이 남긴 작품 중에 민홍전이라고 했는데, 민홍이라는 인물은 웃기는 인물입니다. 웃기는 인물인데 그 작품의 서술자인 자기가 젊었을 때 우울증에 걸렸는데 민홍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우울증을 치료했다. 요즘 웃음 치료란 말이 유행해요. 웃음 치료의 사회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웃음의 의의를 이야기했어요. 그런 민홍의 웃음은 그냥 웃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직된 생각을 하나하나 파괴하는 거예요. 신선이 누구냐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신선이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을 싫어하니까 신선이다 그래요. 불사약을 뭐라고 바르냐 하니까 밥이 불사약이다. 난 밥 먹고 지금까지 살았지 불사약이다. 이런 식의 웃음을 통해서 세상을 풍자합니다. 박지원의 그 제일 뛰어난 작품은 열하일기라고 있어요. 열하일기는 무슨 책이냐? 중국 여행기죠. 사신을 따라서 중국 황제를 만나러 갔더니 황제가 북경에 있지 않고 저 피서산장 열하이가 있어서 열하를 다녀왔다. 그래서 열하요. 그리고 일기다. 나날이 있었던 일을 적었다. 근데 겉으로는 중국 여행담인데 중국 여행담 속에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 주고 관념을 뒤집었습니다. 그게 재미있는 거 하나 들었어요. 41년에 이제 백이 숙제가 주나라의 벼슬을 하지 않고 은나라를 위해서 충돌을 지키다 수양산에 들어서 고사를 뜯어먹다 죽었다는 백이 중세를 충신을 상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백이 숙제 사당을 전할 때는 고사리를 먹어야 되는데 이 실무자가 고사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곤장을 맞고 백이 숙제야 나하고 무슨 원수냐 이렇게 말하는 게 들어요. 또 그 명나라를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하고 청나라를 따르게 거부했던 송시열이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죽은 날 중국을 향해 참배하고 그쪽을 향해 변홈이라고 삿대질하는 그런 일화도 들으면서 그런 그 충렬을 지키고 명나라를 위해서 현실을 인정한 명나라를 따르고 하는 등을 포함한 많은 유교적인 관념을 근저기부터 뒤집어엎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들지 않았습니다만 호지를 해서 호랑이가 사람을 꾸짖는 데서 모든 관념을 그냥 송두리째 뒤집어서 웃음 문화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하면서 웃음 문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관념을 다 흔들어내는 열하일기를 우리는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고 보겠습니다. 열하일기는 한문 문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서 수많은 야유와 요새 유행하는 많은 패러디를 작품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오늘날까지 잘 이어지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김유정이나 최만식의 소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전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게 보통입니다. 제일 끝에 하나인 전통이라는 대목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웃음 문화가 지니는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은 특징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층민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발랄한 삶을 누리고 반발의식을 가져 상층에 충격을 주고 이것이 제일 기본입니다. 상층에서 이를 받아들여 혁신의 동력으로 삼은 생극이란 말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상생과 상극이 하나라고 하는 철학 사상입니다. 생극의 작용이 특히 긴밀히 이루어진 것이 한국 웃음 문화가 별다른 이유입니다. 하층의 발랄한 반발의식이 살아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상층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원효와 같은 그런 최고의 승려들, 박지원 같은 최고의 문인이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정신 세계의 근본으로 삼은 것이 한국 문화의 특징입니다. 상층 문화가 일찍이 자리 잡고 권위를 charac하는 고전적인 문화가 크게 자리를 잡아서 그 밑에 것이 참 숨도 쉬기 어렵게 된 중국. 물론 그것도 고전적인 중국에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송나라 때까지. 그 위는 달라졌습니다만은 또 상하층이 이질적인 집단이어서 일본은 상층과 하층이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고 따로 놀았어요. 일본의 무슨 문화는 하층에서 놀지 상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처럼 그렇게 전면적이고 강한 반발의식은 없었어요. 그것과 한국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웃음, 조형물의 웃음, 공연물의 웃음, 이야기 웃음을 갈라서 길게 논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별로 길게 논하지 않고 대충 넘어갔습니다만은 이것들이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공통된 뿌리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공통된 뿌리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걸 통해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떤 문화 현상을 이야기할 때 다른 문화와의 그런 관련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공통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미술사라는 사람, 미술사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통적인 뿌리에서 왔기 때문에 기본 원리가 가깝고 표현 방식 또한 매우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민화의 웃음은 설화에 나타나는 그런 소화의 웃음, 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또 음악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국 음악의 무슨 신화회 같은 각자 자기식으로 연주하면서 합주하는 형태하고 또 연결됩니다. 음악까지 보태야 얘기가 더 온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깨달음의 웃음이 조형물의 웃음, 공연물의 웃음, 이야기 웃음으로 나타나는데 깨달음이 원인이 됐다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웃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 여기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뭐가 앞서고 뭐가 뒤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조형미술의 웃음, 놀이의 웃음이나 이야기의 웃음은 깨달음의 웃음으로 이해해야 이것 자체도 깨달음의 웃음으로 이해해야 비로소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미술사가 되게 양식사에 그치고 정신사가 되지 못했을 때 공헌해 준다고 생각하고 정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 분야와 깊은 교류를 해야 될 것이고 이웃 분야에서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사도 음악 양식사로 흘러버리면 이상해져요. 문학도 문학 형식론으로 기울어질 뻔했는데 문학 연구에서는 그것이 대폭 식용됐습니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거론한 원효, 박지원, 최한기는 조금 거론하다 말았습니다만 최한기의 그 신기라는 개념이 신명풀이와 같은 개념이다 하는 이야기가 들었어요. 는 한국 사상사의 최고봉입니다. 웃음에 관한 탐구에 힘써 이 사람들 모두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어요. 웃음의 표현 형태에 대한 연구를 사상사의 유산을 계승해 함께해야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포괄화란 범위가 넓으면서 깊은 논의를 갖춘 총체적인 웃음학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인데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탐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만 아니고 한국의 우수성을 밝히자 하면 더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업은 인류 문명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증거를 잡고 한국의 출발점을 삼아서 세계에 널리 적용되고 지금까지 하던 것과 다른 새로운 학문을 개척하는 데 의의를 둬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기한 웃음학과 웃음특질론은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적용되고 웃음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탐구에 새로운 장을 열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리 기묘하지 않다고 할 웃음의 가치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학풍세신을 위해서 관건이 되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20분 조금 지나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한 40분 가까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얘기를 너무 길게 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토론을 좀 격렬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동일 교수님의 웃음 드디어 빵 터뜨렸네요. 역시 웃음에 관한 철학, 문화를 제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좋은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 오래 하는 것보다 토론을 하자. 자,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토론입니다. 단순한 질문은 받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만 얘기해요. 편안하게. 또 누군가 웃음을 빵 터뜨릴 분 계십니까? 네. 마이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소속을 밝혀주시고 이름하고. 잘 안 들립니다. 더 크게 말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예. 예,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오전에 두 강의를 듣고 이번에 세 번째 강의인데 역시 조동일 강의가 제일 와 닿습니다. 정말 미담하는 걸 제일이란 말은 빼고. 지금 세 강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제일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너무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도 미나에 대해서 학자분들이 공부나 채색화, 오늘은 길사마까지 이게 가능화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막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정말 아까 얘기하신 그것처럼 우리가 미터에 대해서 그걸 뭐 우리화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미나는 유독 그렇게 몇 년 전부터 미나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무시 그렇게 물론 마이크를 가까이 하고.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는 말씀에서 질문이 길수록 대답은 짧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 강의가 상당히 멋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입니다. 대답 잘 하셨죠? 저쪽에 이번엔 남자분 머리 하얀 쪽으로 가주십시오. 예, 홍익대학교 색채대학원의 한전독생을 담당하고 있는 변인호입니다. 우리 이 용어 중에서 보면은 죽음에 대한 용어는 많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웃음에 대한 용어 중에서 외국에서 봤을 때는 뭐 웃음에 대한 게 분류가 돼가지고 위트나 사타이어나 유머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조동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요 웃음이라는 용어 이외에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지면상 밝히지 못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 풍속화에 보면은 골개미가 나타납니다. 김홍도 그림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골개미가 나타나는데 그 골개미가 흔히들 7080 세대에서는 들어본 듯한 용어가 있을 겁니다. 곡개미 칼. 일본말로 곡개미 칼. 그 골개와 동일한 거지. 그것만 두 가지. 예. 전 질문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미소가 있고 폭소가 있고 무슨 또 비웃음이 있고 등등의 웃음의 종류가 많으며 20세기 초에 나온 소천소재라는 그 웃음 이야기를 모은 책 서문에 웃음의 종류에 대한 논의가 아주 장황하게 전개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논문으로 써서 웃음문화학회가 창립하는 발표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웃음문화학회라는 것은 웃음을 연구하는 사람하고 웃음을 실기해서 먹고 사는 사람, 코미디언까지 모인 학회인데 웃음 문화에 이런 전통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수상석받아야 된다 했어요. 그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웃음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곡개이란 말은 얘가 여기서 웃음을 말하는 미적 범주로는 골개라고 한다. 그것이 웃음입니다. 이름이 같고 내용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이제 상당히 우리의 작업에 영역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슨 학문을 하면서 이름에 신경을 쓰는데 내용에 더 신경을 쓰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골개 같은 말입니다. 또 골개란 말은 일본 사람이 쓰기 전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던 고전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고전적인 용어는 모르고 일본 사람의 용어만 알아가지고 외색을 탈피하기 위해서 버려야 된다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 제가 이 시점에서 교수님의 말씀을 잠깐만요.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그 1회부터 이렇게 외부인으로서 이렇게 쭉 봐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름과 실상이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민화 협회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여기서 정하는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이 이 어떤 단체 하나의 문제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자체에서만 하시지 말고 다른 분야와 통섭을 하면서 특히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해가면서 빨리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확정지어려 하시지 말고 심사숙고하셔서 명실히 상부하게 개념을 좀 정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명론, 발을정자 정명론과 다명론이 전통사상에 대립되어 있습니다. 유학에서는 이름을 바르게 하는 정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자의 춘추부터 나온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18세기경의 혁신사상가들은 확정을 위시해서 이름은 한 사물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름을 하나로 고정시키면 그 이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또 제한됩니다. 이름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저렇게 부를 수도 있고 내용을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해서 많을 자다 다명론을 정했어요. 저는 다명론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확정지고 개념을 명백히 하면 거기에 대한 인식도 제한돼요. 무엇에 대해서 법 규정을 해보면 그거 밖에 벗어난 건 안 되듯이. 그래서 개념은 발전하는 겁니다. 학문의 역사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나가는 역사고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역사인데 무슨 수로 그 개념을 확정지어서 이상 더 못한다고 금지령을 내려요. 그래서 정명과 다명은 원론적으로 대립되어 있어요. 저는 다명을 택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 중에서 이름 명칭을 좀 정해서 뭔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서양 철학사는 이성이라는 개념의 발전사입니다. 이게 이성이다, 저게 이성이다, 그걸 최소를 바꾸고 풍부하게 해온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유교에 그 정명론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정지시키려고 그래요. 예, 개념의 발전사가 학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대로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논의를 만들어내는 게 학문입니다. 유교의 정명론이 의외로 너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름도 조선도 있고 한국도 있고 고려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뭐 웅화 삼천리도 있고 다 있어도 괜찮아요. 금수강산도 있고 다 있어도 괜찮아요. 나는 이런 이름을 붙이고 이런 의미를 부여하겠다 할 수 있는 재량과 있고 자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못 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그날 중단돼요. 그건 학문의 세계는 아닙니다. 법률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학문은 달라요. 그래, 법률을 하듯이 학문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명칭을 확정하고 개념을 적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폭군도 할 수 없고 어떤 학회도 할 수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신경 써요. 고맙습니다. 또, 마이크 좀 가운데, 박원순 선생님. 네, 한국민학회 수의자를 맡고 있는 박문수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많은 청중석에서 그 뜨거운 박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제가 순간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국민학회와 민학협회가 재작년 2년 전에 이 민화란 무엇인가라는 토론을 했었고 또 다시 하고 있는 이 상당히 중요한 이 토론장에 이 조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한마디로 상황이 정리되는 듯한 분위기여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교수님 말씀 중에 조금 전에 이제 정명론과 다명론을 말씀하셨고요. 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또 그 전에 그 민화, 민요, 민담 삼형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모르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국문학계라든가 이런 민속학적 입장에서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 미술사학계에서 처해 있는 현실은요, 이게 민화로 묶여 있는 동안에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그동안 궁중회화를 주로 사실 지금 현재 민화에서 다루는 거의 90%가 궁중회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문헌이 있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그게 민화라고 이름하는 순간 계층적 차원에서 상층과 하층을 나누어주고 서민의 그림이라는 그 개념에 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말씀하듯이 다명의 의미로 가지고서 현대의 민화는 그걸 다 포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해내면 될 일이긴 합니다. 사실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질세화라든가 길상화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지금 대안적 용어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걸 이 순간에 민화란 말이 그동안에 익숙하고 좋으니까 그냥 쓰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논리적 또는 이성적 판단 없이 귀찮으니까 귀찮다는 건 아니겠죠. 일순간에 와야 되는 자, 질문이 길수록 대답은 짧다는 걸 미리 말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민화란 무엇인가가 민화라는 이름은 무엇인가 해서는 안 돼요. 민화라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발표의 결말에 있습니다. 하층민이 정체를 유지하면서 발랄한 삶을 누리고 반발의식을 가져 상층에 충격을 준 것이 우리 문화의 본질이고 그걸 상층에서 받아들여서 이런 문화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민화의 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화라는 말을 관화와 대립시켜 봅시다. 민화가 관화에 충격을 주어서 관화가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민화가 그걸 뒤집어 엎고 민화에서 궁중회화나 불교회화를 수용해야 됐고 그것을 뒤집어 엎는 패러디를 하기도 했어요. 상호 교작용을 통해서 미술사는 이루어왔어요.
예, 역사는 민과 관의 교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역사를 창조적으로 이끈 것은 주동자는 오히려 민입니다. 그래서 민의 그런 움직임을 우리는 상층지기신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발랄하고 창조적인 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원효도 그렇고 박지원도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민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고 이름에 신경을 쓰는데 실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민과 관의 교호작용에 대해서 우리는 논해야 돼요. 민과 관의 교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민이라는 개념과 관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역사적으로 관군의 나라가 아니고 의병의 나라였어요. 관군은 어이없이 패했을 때마다 의병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한 나라예요. 그건 마찬가지죠. 민의 창조적 주도력. 그것이 민화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지. 민이라고 하면 낮추어 보게 되니까 매우 촉발적인데 머무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현대민화관에서 민화를 가르치고 민화를 그리는 김명삼입니다. 저는 그림에 어떻게 하면 웃음을 담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웃음을 생각하지만 혹시 교수님께서는 다른 이렇게 학문적으로서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그림이 웃었더라 이렇게 좋은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웃음의 하나는 전혀 엉뚱한 것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질적인 갖다 붙이는 거예요. 호랑이하고 담뱃대랑 천리말리 거리가 멀죠. 호랑이 제일 무서운 게 불입니다. 갖다 붙였어요. 거기다 토끼를 갖다 붙였어요. 예, 엉뚱한 것을 갖다 붙일 때 웃음이 생깁니다. 또 우리의 관념을 파괴할 때 그래요. 호랑이는 무서운 존재인데 참 우스운 존재로 나타나니까 거기 웃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민화가 왜 웃음을 자아내는데에 대해서 그런 초보적인 분석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좀 더 심오하고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뒤집어 엎는다 할 때는 패러디란 말이 우리말 번역이 참 마땅찮아요. 저는 한때 놀이할 히트하고 인용할 때는 희인이라 번역해봤는데 안 통해요. 그냥 패러디를 씁시다. 민화가 가지고 있는 패러디적 성격. 그러니까 한편 뭐를 패러디했느냐 하면은 하나는 관화, 궁중화를 위시한, 또 하나는 문인화, 또 하나는 불화. 세 가지 기존의 그림을 어떻게 패러디했는가. 패러디에서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주 재밌어질 것이고, 그걸 이어서 오늘 어떻게 그런 정신을 살린 그림을 그릴 것인가. 예, 하나는 전혀 관계없는 걸 엉뚱하게 갖다 붙이는 것. 그리고 우리의 관념을 파괴하는 것. 기존의 미술적인 표현 양상을 패러디하는 것. 이것들이 웃음을 일으키는 그림을 다시 그리는데도 그대로 적용되는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그것도 되풀이하다 보면 다시 양식화돼서 상식이 돼버려요. 까치 호랑이 그림도 오래 보면 상식이 돼버렸죠. 그것을 또 내부에서 어떻게 뒤집어 엎는가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